아, 내가 그 집에서 살지 말았어야 했구나.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노년의 후회를 삼켜버리는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거의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고립시키고 병들게 하고 마음까지 무너뜨리는 공간으로 변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죽기 전까지 어디에 살았느냐가 내 인생의 마지막 품격을 결정하는구나. 우리는 평생 집을 여러 번 옮겨 다니지만 정작 노년에 살아야 할 마지막 집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병원이 가깝다는 이유로, 조금 넓다는 이유로, 조용하다는 이유로 선택하지만 최근 여러 조사에서는 노후 삶의 질을 떨어뜨린 가장 큰 실수가 주거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서 버텨야 하는 삶의 흐름이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는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살아낼 수 있는 집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앞으로의 노후를 지켜줄 작은 안전망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의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젊을 때의 집이 꿈과 로망의 상징이었다면 노년의 집은 삶의 안전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치십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조건에 마음이 끌려 섣불리 선택하고 그 결과가 몇 년 안에 깊은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원만 가까우면 안심이다. 조용한 전원주택이면 여유롭다. 집은 넓어야 자식들이 와도 좋다. 하지만 이 말들은 젊은 시절의 기준입니다. 노년기에는 불편함이 조용히 쌓이고 그 불편함이 삶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혜수님과 임철수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정혜수님 부부는 평생 복잡한 도시에서 살아오셨고 은퇴 후엔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꾸던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마당에서 햇살을 받고 텃밭을 가꾸며 이제야 평화를 찾았다며 매일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2번 바뀐 뒤 문제는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멀었고 장을 보러 나가는 일이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계단 몇 개도 무릎에 통증을 주기 시작했고 밤에 응급약이 필요할 때는 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밤 임철수님이 갑작스러운 고열로 고통스러워할 때 정혜수님은 깊은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도움을 청할 이웃이 없었고 병원까지 내려가는 길이 눈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분은 깨달았습니다. 조용함이 축복이 아니라 고립이 될 수 있구나.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도시로 돌아오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박영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강한 권유로 넓은 아파트로 옮긴 박영자님은 방이 많아야 손주들이 놀러오기 좋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여 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넓은 집은 박영자님에게 매일 피로를 주었습니다. 청소할 공간이 늘었고 생활 동선이 길어져 집안을 오가기만 해도 숨이 찼습니다. 관리비도 예상보다 높아 심리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자녀는 엄마 넓어서 좋잖아요 라고 했지만 그 넓이를 매일 감당하는 사람은 박영자님 본인이었습니다. 박영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넓으면 마음까지 넓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지치더군요. 또 다른 사례는 최동욱님입니다. 최동욱님은 병원 바로 옆이라 마음이 든든할 것 같다는 이유로 병원 앞 고층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낮 없이 들리는 앰뷸런스 소리,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의 무거운 분위기, 입구 근처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조문 행렬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루의 감정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최동욱님은 집에 있어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병원 옆이라 든든할 줄 알았는데 여기 있으면 더 늙는 것 같아요. 그의 말 속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년의 주거 선택이 실패하는 이유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장점만 보고 선택했다는 점. 조용함, 넓음, 병원 근처.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삶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둘째, 지금의 나만 보고 미래의 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지금은 괜찮아도 3년 뒤의 몸은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셋째, 집을 멋이나 이미지로 판단했다는 점. 집은 사진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가 핵심입니다. 노년의 몸은 느려지고 작은 불편이 큰 짐이 됩니다. 물 한 잔을 마시러 가는 거리, 욕실까지의 동선,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시간조차 모두 감정과 체력에 영향을 줍니다. 집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일상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면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관계가 끊어져 삶 전체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노년에 필요한 집은 넓은 집, 조용한 집, 멋있는 집이 아니라 내가 편하게 살아낼 수 있는 집입니다. 정혜순 임철수 부부, 박영자님, 최동욱님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진실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왜 고립과 외로움이 노년의 삶을 빠르게 약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 그 외로움을 줄여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조용하게 다가오는 위험은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갈 때 더 깊어집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계시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한 분이 먼저 떠나고 남겨진 분은 길게는 10년 이상을 혼자 견뎌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일상의 불편이 감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립은 매우 빠르게 삶의 활력을 갉아먹습니다.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줄고 이웃과 눈인사를 나누던 순간이 사라지고 며칠 동안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마음은 조용히 움츠러듭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출을 줄이고 바깥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정신과 신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독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김정림님의 이야기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김정림님은 평생 활달한 성격으로 이웃들과 담장 너머로도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떠나보내고 시간이 흐르자 동네 풍경은 점점 변했고 함께 지내던 오래된 이웃들도 요양원에 가거나 자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가장 가깝게 지내던 옆집 하명수 씨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고 난 뒤 김정림님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더 움츠러듦을 느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도 말을 건넬 사람이 없었고 평소 걷던 동네 산책로조차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정림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에는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공감할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박윤선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윤선님은 큰아들 집과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계셨지만 가까운 거리가 반드시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은 바쁜 생활을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서로 인사도 거의 오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도 눈을 마주치기 어려울 만큼 관계가 단절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윤선님은 가벼운 어지럼증으로 거실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은 멀지 않았지만 정작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오늘 같은 일이 밤에 또 생기면 어떡하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이 경험 이후 박윤선님은 밤에 자주 깼고 혼자 있다는 사실이 마음의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립과 외로움은 심리적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로움이 우울감, 무기력, 수면 문제를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증상이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더 쉽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노년에 치명적입니다. 외로움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최은상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지만 퇴직 후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외출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바둑 모임, 산책 모임, 동호회 등도 준비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게 되었고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 내 경비실에 들렀을 때 경비원 정수진 씨가 "오늘은 늦게 나오셨네요.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최은상님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 이 작고도 큰 연결이 다음날 산책을 나갈 용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인사 하나, 나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한 사람의 말은 노년의 마음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결국 고립을 막는 것은 집이 크고 편한지, 동네가 조용하고 깨끗한지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지입니다. 노년의 마음을 지탱하는 힘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관계, 하지만 훨씬 따뜻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외롭지 않은 동네가 갖추어야 할 조건, 즉 노년에 혼자 살아도 괜찮은 동네가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동네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조용한 동네가 좋아 보이고 경치 좋은 곳이 마음을 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서 진짜 좋은 동네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곳, 내가 매일 나갈 이유가 있는 곳,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동네는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조건이 빠지면 가족이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금세 고립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나를 기억해주는 얼굴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크기보다 관계의 온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짧은 인사 하나, 눈인사 하나가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박인자 님이 계십니다. 박인자 님은 5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사셨지만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변 이웃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자 시설은 더 좋아졌지만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서로 눈을 피했고 동네 슈퍼에서도 안녕하세요라는 한마디조차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실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인자 어르신, 지난번 맡기신 택배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박인자님은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이 동네가 조금은 내 자리가 된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외출해야 할 이유가 있는 동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지탱하는 힘은 작은 루틴에서 나옵니다. 복지관, 작은 도서관, 산책로, 공원처럼 매일 걸어갈 곳이 있는 동네는 우울감과 무기력을 크게 줄여줍니다. 정미숙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정미숙님은 동네 복지관을 걷기 좋은 거리에 두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건강 체조반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서 장을 보며 하루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집값 문제로 조금 더 외곽으로 이사한 뒤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복지관까지 버스를 타야 했고 버스를 타는 일도 귀찮아지면서 외출은 한 달에 몇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외출이 줄자 마음도 함께 다쳤고 결국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정미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어진 건 건물 하나였는데 잃은 건 제 하루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후 다시 복지관과 가까운 동네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만큼 루틴을 지켜주는 공간의 가치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위급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가까이 있는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불안의 절반은 건강에서 오고 건강의 불안은 혼자 있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김영호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호님은 작은 빌라에서 홀로 사셨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거실에 쓰러질 뻔했지만 같은 층에 살던 윤정수 씨가 계단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문을 열어 김영호님의 상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1시간 안에 응급실에 갈 수 있었고
큰 위험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김영호님은 그날 이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병원이 멀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야 합니다. 이 말은 노년 주거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반대로 외롭고 고립된 동네는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사람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지나치게 조용한 곳, 편의시설이 차로만 접근 가능한 곳, 이웃과의 연결이 거의 없는 구조의 동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고요함은 고립으로 바뀌고 고립은 불안으로, 불안은 외출 감소로 결국 고독감과 건강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동네란 이런 곳입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얼굴이 있는 곳, 내가 매일 나갈 이유가 있는 곳, 도움의 손길이 가까이 있는 곳. 이 세 가지를 갖춘 동네는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고 가족이 멀리 있어도 마음은 안정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외롭지 않은 환경을 실제로 지탱하는 네 가지 핵심 인프라, 즉 노년의 심리 신체 생활 안정성을 동시에 지켜주는 구체적 기준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화려한 시설도 넓은 평수도 아닙니다. 노년의 안정은 결국 내 삶을 지속적으로 지탱해주는 인프라에서 나옵니다. 이 인프라가 갖춰진 동네는 하루가 단단해지고 인프라가 없는 동네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과 몸 모두가 쉽게 흔들립니다. 노후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핵심 인프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지관, 적정 평수의 집, 가까운 산책로 공원, 동네 의료 시스템. 이 네 가지가 갖춰질 때 노년의 삶은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인프라는 복지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단순한 취미 공간으로 생각하시지만 노년에게 복지관은 학교이자 직장이자 사람을 만나는 마당입니다. 하루에 루틴이 생기고 배움이 생기고 움직임이 생기며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정자님은 복지관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으신 분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 마음이 급속도로 가라앉으면서 며칠씩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자님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요가 수업을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년배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관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외로웠을 겁니다. 사실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것도 참 많습니다. 노년의 루틴은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에서 시작되며 복지관은 그 관계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 인프라는 적정한 평수의 집입니다. 넓은 집은 젊은 시절에는 자랑이지만 노년에는 부담이 되고 피곤함이 됩니다. 집의 크기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문선호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문선호님은 성인이 된 자녀들이 추천하는 대로 방이 여러 개 있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넓은 집은 움직임도 많고 정리해야 할 것들도 많았습니다. 관리비는 생각보다 높았고 청소는 끝이 없었습니다. 문선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넓은 게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더 중요하더군요. 집이 적정 크기일 때 오히려 하루가 단순해지고 생활의 피로가 줄어들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인프라는 가까운 산책로와 공원입니다. 걷기는 노년의 가장 강력한 자가치료입니다. 걷기만 꾸준히 해도 관절의 굳어짐이 줄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공원이 아니라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입니다. 최상규님은 매일 아침 산책로를 걸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걸어야 생각이 정리됩니다라고 늘 이야기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도심 재개발로 인해 기존 산책로가 사라지고 멀리 떨어진 공원으로만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야 했고 그 작은 번거로움이 산책 습관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기분이 가라앉고 식욕과 수면의 질도 함께 나빠졌습니다. 최상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리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네 번째 인프라는 동네 의료 시스템, 즉 가까운 의원 약국입니다. 큰 병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소한 증상일 때 바로 진료받을 수 있고 약을 받는 과정도 빠르기 때문에 노년의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서명주님은 1차 의료기관의 가치를 절실하게 깨달으신 분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예전 집에서는 이런 증상이 생길 때마다 버스를 타고 먼 종합병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지치고 불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동네에 가까운 의원과 약국이 생기면서 불편이 생길 때마다 바로 상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명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큰 병원보다 가까운 작은 병원이 저를 더 오래 버티게 해줍니다. 이 네 가지 인프라는 노년의 행복을 지탱하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기반입니다. 보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삶이 지탱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구조와 동선이 왜 노년의 삶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가 편안한 하루를 만드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수가 아닙니다. 집이 넓으냐, 좁으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와 동선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의 반응이 빨라지지 않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집안의 구조와 동선이 일상의 리듬을 결정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불편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방이 많아도 괜찮고, 화장실이 멀어도 괜찮고, 부엌과 거실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안에서의 작은 불편함이 스트레스와 피로로 쌓이고, 이 스트레스가 외출을 줄이고, 외출이 줄면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삶의 활력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주거 선택에서 핵심이 되는 기준은 내 몸을 중심으로 설계된 집인가입니다. 이 기준을 무시하면 아무리 멋져 보이는 집이라도 금방 불편함에 지쳐 마음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경자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심경자님은 딸의 권유로 새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았고 건물도 새로 지어져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의외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과 침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밤에 일어나 화장실에 갈 때마다 긴 복도를 지나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어 보였던 거리였지만 관절이 좋지 않은 심경자님에게는 매번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덜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 바로 주방으로 가는 게 힘들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경자님의 하루가 집의 구조 때문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평수는 작아도 구조가 잘 갖추어진 집에서는 노년의 하루가 훨씬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고재수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재수님은 30년 넘게 살던 단독주택을 정리하고 10몇 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좁은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셨지만 살아보니 하루가 놀랍도록 편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의 구조였습니다. 침실에서 욕실까지의 거리가 짧고 거실과 주방이 가까워 이동 동선이 단순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고 필요한 수납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 어수선함도 없었습니다. 고재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합니다. 작아도 필요한 곳이 가까우니까 삶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 말이 바로 노년 주거의 핵심입니다. 평수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리듬에 맞는 구조인가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햇볕의 방향과 채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햇볕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우울감을 낮추고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창문이 남향이든 동향이든 상관없이 하루에 일정 시간 햇빛이 들어오는 집이 노년의 마음을 훨씬 안정시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서지은님은 햇빛의 중요성을 체감하신 분입니다. 서지은님은 오래된 빌라에서 살며 낮에도 집안이 어두워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느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다 채광이 좋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을 매일 맞이하게 되었고, 기분이 훨씬 안정되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햇볕이 드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더군요. 마음이 먼저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노년의 집은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요소는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욕실이 가깝고 동선이 단순한 구조, 문턱이 낮아 넘어질 위험이 적은 바닥, 거실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안정자리, 주방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어수선함을 줄여주는 적절한 수납 구조, 햇볕이 드는 창과 환기 좋은 배치, 이 요소들이 갖춰진 집은 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구조가 불편한 집은 평수가 아무리 넓어도 일상을 피로하게 만들고 결국 삶 자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노년의 집은 멋진 집이 아니라 사라지는 집, 즉 내가 편하게 움직이고 쉽게 쉬고 마음이 안정되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노년 이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사 타이밍과 원칙, 즉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이사를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이사는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는 새로운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며 오랫동안 쌓아온 생활의 리듬과 관계를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이사를 결정할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옮겨도 괜찮은가? 이 질문을 무엇보다 먼저 던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몇 년 안에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기존의 도움망을 모두 잃게 되어 노년의 삶이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은희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장은희님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갑작스러운 상실감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남편을 떠올리게 했고 이 감정이 너무 힘들어 전부 새로 바꾸고 싶다는 마음으로 급하게 이사를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 후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더욱 고단했습니다. 새 동네에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도움받을 이웃도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에 선택한 이사는 결국 더 큰 외로움을 불러왔습니다. 장은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내린 결정은 결국 제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하는 이사는 대부분 좋은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외로움, 허전함, 분노, 실망감 같은 감정이 고조된 시기에는 지금의 집이 싫어 보이고 지금 사는 동네가 나를 더욱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그 집과 동네의 실제 장단점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시기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몸이 많이 불편해지고 병원을 자주 가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는 이사를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움망을 잃게 됩니다. 이웃과의 연결도 사라지고 동네 병원이나 약국과 쌓아온 신뢰관계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정수님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박정수님은 관절이 급격히 나빠지고 집안일이 어려워지면서 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작은 평수로 줄이고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을 찾아 이사했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동네 의원이 없으니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병원에 가야 했고 의사가 바뀔 때마다 설명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이런 작은 스트레스가 쌓여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지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정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힘들 때 이사하니 모든 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해지기 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이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시기는 자녀가 독립한 직후입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 찾아오는 허전함과 공허감이 집의 문제처럼 느껴져 충동적으로 작은 집으로 줄이거나 갑자기 전원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미자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윤미자님은 막내 아들이 결혼하며 집을 떠난 뒤 가만히 있어도 마음 한켠이 울컥하고 집이 필요 이상으로 넓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평수를 절반으로 줄였지만 이사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집은 채광이 약했고
이웃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윤미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전함 때문에 집을 줄였는데 더 허전해졌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내린 선택은 대부분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노후의 이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첫째, 건강할 때입니다. 스스로 걸어서 동네를 둘러보고 버스 정류장 복지관병원 시장 산책로 등을 여러 시간대에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탐색이 가능해야 새로운 동네를 생활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이 평온할 때입니다. 감정이 강하게 흔들릴 때는 현재의 현실을 과장되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야 집과 동네의 실제 문제점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셋째, 최소 반년 이상 고민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노년의 이사는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반년 동안 여러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고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에 맞는 곳인지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떠나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집이 싫어서 떠나는 이사는 후회가 남습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던 하루는 이런 모습이다.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 이 기준으로 선택하면 후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건을 뒷받침하는 진짜 핵심, 정서적 생존 기반을 만들어주는 이웃과 커뮤니티의 중요성, 즉 노년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은 결국 사람입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어도 매일 곁에 머무르는 존재는 결국 이웃이며 위급한 순간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옆집 사람입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관계를 잃게 되지만 그만큼 작은 인연 하나, 짧은 인사 한마디가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노년을 지켜주는 건 화려한 집도 넓은 평수도 아닙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 동네, 그리고 내 하루를 지탱해주는 작은 연결입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누군가의 인사, 슈퍼에서 오늘도 오셨네요 라고 건네는 말, 약국에서 어제 약은 괜찮으셨나요? 라고 묻는 관심. 이 소소한 관계들이 쌓여 정서적 면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면역이 고독과 불안에서 우리를 가장 강하게 지켜줍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 벽지 색깔이나 베란다 크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동네에는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곳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머물러도 괜찮은 곳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고 위급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며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따뜻한 연결이 있는 동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공간, 그곳이 바로 살다 죽어도 좋은 곳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노후의 집을 결정하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도록 앞으로도 깊은 지혜와 통찰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